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서로에게 궁금한 거를 한번 물어보면서, 네, 그 아까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면 좋은데요.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실은 이제 기성세대로서 또 이제 그 학부모로서, 예, 아까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진짜 멋지다. 예,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걱정되는 분들도 있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진로 문제 각자 고민할 때, 어떻게 먹고 살지? 뭐 이런 돈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5명의 청년들이 다 걱정되긴 하지만, 특히 효민과, 예, 모우, 예, 우리 예술가의 삶은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픈데, 아주 또 제3세계 또 예술을 하기를 원하는, 이 정말 멋진, 즐겁게 살고 싶은, 마지막에 우는 것보다 즐겁게 한채 살고 싶은 청년 2명에게, 혹시 그런 생각은 해봤는지, 배고플 때 나의 생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혹시 해본 게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면 우리 청소년들이, 나도 저런 꿈 꾸고 싶어. 근데, 저 형들은, 예,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예, 하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에게 물어볼게요. 네. 네, 제가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왜 그런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자신 있어요. 네, 제가 돈을 막 진짜 떼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사실 크게 없고요. 그냥 제가 벌어먹고 살 정도, 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만 딱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사실 요즘 자신감이 있고, 그래도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여나 제가 진짜 뭐 마녀나 손가락이 하나 잘린다고 하면은 기타 못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기타를 안 칠 수도 있겠다. 좀 슬픈 생각이지만 기타를 너무 좋아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요. 아무튼 저는 사실 돈의 목적이 그렇게 있지는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면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어렵기도 해요. 돈 생각하면은 실제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상한 자신감이 있네요. 네. 저도 이제 문화예술, 예술인의 삶을 선택하면서 정말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좀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저는 아직 성장하고 있는 단계고, 제가 정말 프로로 계속 이 직업, 이 활동만으로 그 금전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 금전적인 거의 수단은 금전적인 부분으로 나누고, 이제 문화예술 활동하는 거는 문화예술 활동하는 이제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나누고, 그렇게 지금 나눠놨어요. 그래서 완전히 나의 삶, 시간과 에너지를 다 그 춤을 추고 내 실력을 쌓는 데만 지금 투자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에요. 근데 점점 이제 제가 성장하고 제가 조금씩 저의 공간, 저의 자리를 넓혀갈수록 이제 그 부분을 조금씩, 일하는 부분을 좀 줄이고 내 춤을 추고 내가 이걸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씩 넓혀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나눠놨어요. 네. 그리고 제가 딱히 무력이 막 많은 편이 아니어서 나 정말 이걸로 집 사고 차 사고 남들 월급 받는 만큼 받으면서 살 거야, 이 정도는 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되면은 저는 이 삶을 선택하면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했는데, 포기하는 것들은 아마 그런 거겠죠. 남들 다 하는 수천만 원짜리의 웨딩, 뭐 수억의 주택, 뭐 수천만 원의 차,
네, 이런 것들을 아마 포기하는 게 저는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남들이 생각하는 뭐 사회적 지위, 뭐 남들이 생각하는 인정하는 그런 뭐 직장, 뭐 남한테 뭐 흔히 말하는 무시받지 않을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생각하면은 문화해석을 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사실 TV에 나오는 뭐 매체에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고, 그것들 또한 이제 자본에 의한 뭐 음악, 춤,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에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문화예술 분야를 하려면 사실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취하는 이런 포지션이 저는 없다 생각해서 아직은 이렇게 네, 살고 있어요. 네, 방금 예술가 두 분에게 질문이 있었는데 조금 연결될 것 같아서 다시 모우랑 효민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아까 전에 효민은 정규 교육과정 중에서 나오셨잖아요. 대학을 다니시다가 이건 나랑 안 맞네 하고 나오셨고, 모우는 타 전공을 하시다가 아프리카 음악을 만나셔서 음악을 하고 있고, 사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격이 가장 돈으로 환산되기 편하잖아요. 나 어느 대학 졸업했어, 나 어디에 일하고 있어, 가장 돈 벌기 쉬운 방법일 수도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실력을 증명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정규 교육 과정을 나오시게 됐는지랑 어떤 것으로 실력을 입증하면서 그런 걸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걸 보시는 분들이 난 대학을 가야 될까? 아니면 나의 음악을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대학을 왜 자신은 선택하지 않았고 어떤 분들은 대학을 선택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답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저는 되게 좀 직관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대학에 다녔을 때는 아까 제가 이제 제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소위 말해서 그냥 돈이 목적이 되는 음악.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음악을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또 단순히 그냥 제 실력 키워서 뭐 이렇게 실력 키우면 어떻게 잘 되겠지, 뭐 대학 상관없이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기타에 내가 투영이 되면 좋겠다, 내 자신이 투영이 되면 좋겠다, 내가 기타가 되고 기타가 내가 될 수 있도록 또 그거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나를 표현하는데 목적이 되니까 실력을 늘려야겠다, 더 배워야겠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훌륭한 뮤지션들 봤을 때도 이런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악에 자기 자신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뭐 순간적으로 그 당시에 연주를 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한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걸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목적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거를 놓고 봐서 또 대학이 저한테 메리트가 없었어요. 네. 저도 주변에 이제 춤추는 댄서들,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예고, 예대, 예중 나온 친구들도 있고,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를 느끼고 중간에 뭐 자퇴하거나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예고를 다니다가 이제 그 대학교 시스템을 느끼고 이제 대학교를 안 가고 뭐 자기 자신이 알아서 찾아서 커리큘럼을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제 춤을 배우지 않았고 성인이 돼서 시작한 케이스인데, 저는 이제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이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에너지, 아니면 뭐 독창성, 그리고 뭔가 단조롭지 않은 뭔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걸 잘 배워야겠다라는 거를
소원을 느낄 때 뭔가 꼭 대학이 아니어도 다른 길이 있다. 뭐 대학 가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대학 가서 배우지 않았을 때는 뭔가 여러 가지 실전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뭐 이미 그 자기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배우고 배울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러고 있고, 그래서 꼭 대학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안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어떤 거를 원하는지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장르가 굉장히 마이너한 장르라서 사실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대를 간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딱히 예대를 준비하지 않고 있고 그냥 일반 뭐 사설 학원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 있는 곳에 가서 배우면서 이제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도 뭔가 춤을 엄청 잘 추고 엄청 대회를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춤을 추고 춤이 있는 곳에 가서 뭔가 동화시키고 같이 춤을 추게 하는 거를 지향하고 있어요. 물론 댄서가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저희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같이 춤을 추고 싶은 사람, 추게 만들고 싶은 사람, 주변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게 목표이기 때문에 뭔가 부천 지역에서, 뭐 서울에서, 아니면은 뭐 여러 지방에서, 아니면은 뭐 어디 행사, 막 이런 데서 그냥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즐겁게 춤을 추고 사람들을 만들다 보고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제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이런 게 같이 춤을 추고 싶다. 저 사람이 오면은 같이 춤을 출 수 있겠다. 이런 계속 사람들을 만들게 하면은 제가 계속 성장하고 제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뭔가 어디 댄스 팀에 뭐 아니면은 뭐 어디 유명한 댄스 뭐 경쟁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저 사람은 춤을 너무 잘 춰서 저 사람을 부르면 이제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주고 사람들을 보게 하는 이런 사람보다는 저는 같이 사람을 춤추게 하고 춤을 추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걸 지향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실은 그러니까 지금 저는 기성세대로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대학을 나오고 지금 취업이나 아니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특히 대학이라고 하는 스펙을 쌓고 나왔을 때 보장되어 있는 게 다 있었거든요. 아마 우리 50대, 40대 후반과 50대, 60대 사람들은 아마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 이제 상당히 한국 사회가 되게 이제 그 성장의 그 시기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청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용기 있는 시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때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선택일 텐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엄청 응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 같은 기성세대는 그런 고민하죠. 지금 이제 경기도의 이재명 도지사님도 엄청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신데 이런 청년들이 뭐 부모 잘 만나서 부모가 지원해주면은 좀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자신들의 꿈과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청년 기본소득도 좀 만들고 저희 맨날 밤마다 저희 남편이랑 토론하는데 네, 청년 기본소득 꼭 필요하다. 이 청년들이 우리가 늙었을 때 우리 또 노인들을 또 이렇게 봉양해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겠냐. 우리가 가진 것들,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좀 지원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을 또 기성세대에서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답이 나올지 모르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예, 어쨌든 여러분들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혼자서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아마 좌절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비슷한 사람이 우리 한국 사회에 진짜 아까 얘기했던 마이너, 예, 아주 소수일 텐데 이런 소수라도 모여서 힘으로 만들어내면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면서 다음 질문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궁금하시죠? 찰란한테 질문할 게 있는데요. 찰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냥 평범한 이과생이 꿈을 꾸고 그 뒤에 이제 그 우리 기본 삶을 이루는 그런 과학 있잖아요. 식품에 관한 과학. 그래서 식품공학을 배우면서 느낀 현실적인 이런 벽이나 아니면 거기에 담겨있는 모순 이런 거를 느끼면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저희 느낌으로는
이거에 약간 이걸 하다 보면은 약간 사회 운동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 그 끝과 근본은 저는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 이 시스템을 타파하는 사회 운동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쪽에 뭐 아까 보라가 얘기한 그런 것들 인권과 관련되거나 그래서 그거를 통과하는 사회 운동가가 될 생각도 있는 건가? 라는 이런 궁금함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사회운동가라는 직업은 사실 없잖아요. 사실 그것이 하나의 뭐 타이틀로서 저에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꿈꾸는 게 빈곤의 종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총공학에서는 단지 경제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데 역량의 부족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이게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자전거를 탄다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자전거를 못 탈 수 있어요. 자전거를 못 사니까. 근데 또 두 번째로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서 자전거를 못 탈 수도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사회 규범상 자전거를 못 타게 하는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 신체적인 이유, 또 사회적인 이유 여러 가지의 역량이 부족해서 자전거를 못하는 이유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또 국제정세를 전공하고 또 개발협력을 하는 이런 1년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저는 꿈이 빈곤 종식이다 라고 말하진 않는데 이런 역량의 부족들 어떤 분야에 있는 그런 역량들을 제한시키고 있는 그런 제약들을 조금 없애고 싶은데 꿈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 사회운동가가 맞기도 하고 어떤 의미로서는 그렇게만 보긴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바로 저 질문을 하나 하자면 보라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떤 질문이냐면 아까 전에 세상이 바뀌어? 아니 세상이 바뀝니다 라고 되게 확신 있게 대답을 하셨어요. 혹시 지금까지 활동을 하시면서 세상을 바꾸었다 라고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문 좀 주셨습니다. 네, 사실 기대하던 질문입니다. 네, 제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읽으셨는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페미니즘, 여성 인권 관련해서 좀 오래 모임과 활동을 했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최근에 가장 큰 변화는 법적으로 낙태죄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폐지가 될지 개정이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적어도 여성을 어떤 처벌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조금은 변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작년쯤인가요? 저도 우박이 내리던 날 낙태죄 폐지 시위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박을 맞으면서 언젠간 이 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으로 기억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박을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시위에 나간다거나 아니면 학교 모임에서 친구들과 토론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활동들이 곳곳에서 그리고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제가 직접 느낀 것의 대표적인 것은 이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사례에 좀 종하고 싶은데 보라가 이제 청소년 활동기획단에서 여성주의나 이런 인권에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청소년 활동단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많은 그런 인권 교육과 세미나 청소년들의 발제, 연구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라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여성주의에 지지를 하는 그리고 목소리를 내는 청년들이 꽤 많이 양성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도 여성주의에 힘을 싣고 목소리를 내는 이제 친구들이 있고 저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시작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덧붙여서 말하면 낙태죄 폐지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거창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일상의 변화도 꽤 있어요.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인권이 됐던 페미니즘이 됐던 이렇게 자주 말을 하고 다니면 잠깐은 되게 불편할 수 있는데
주변이 굉장히 뭐랄까 청정해진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말 한 번 잘못하거나 혹은 어떤 차별적인 행동을 했을 때 제가 지적할 걸 알거든요. 그래서 좀 뭐랄까 사람들이 조심해주는, 그래서 제가 좀 초반에 불편하고 미움을 좀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주변에 비슷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게 되고 또 혹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과도 대화할 기회가 되는 좀 좋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지구를 바꾼다기보다 내 주변을 바꾸는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어서 질문을 라모에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라모가 청소년기에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어떤 교수님들을 찾아뵀던 얘기, 이런 얘기를 해주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어떤 청소년 혹은 청년이 나도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교수님을 찾아가는 건 좀 부끄러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주변의 환경 문제 인식했을 때 사실 저도 처음에 그랬고,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이게 사실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래서 참 방황을 했었는데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이런 청소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 목소리를 마치 확성기처럼 정치인 그리고 이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많은 시민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민 단체들과 연락이 되면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청소년분의 목소리를 이렇게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시민단체 중 하나에서 지금 인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 데서 찾지 말고 저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물심양면, 물은 없을 수도 있는데 심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라모한테 이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질문하기 전에 제가 라모한테 영향을 좀 받았어요. 네, 라모의 그 나비의 날갯짓이 저한테 좀 크게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아무튼 저도 환경 문제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었는데요. 라모 덕분에 그 육류를 먹지 말아야 될 이유는 어느 정도 대충 알겠는데, 생선은 혹시 먹으면 안 되는지 왜 먹으면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사실 채식하지만 해산물은 이제 가끔 먹긴 하거든요. 왜냐면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완전한 채식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한국에서 뭐 외식을 한다거나 식당을 가면 완전 채식 옵션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최대한 고기가 안 들고 뭐 해산물들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일단 해산물 먹는 거에 대해 윤리적인 문제를 물어보신 거죠. 거기에는 크게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남획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물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남획이라는 게 너무 많이 잡아버려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요즘 어느 횟집에나 가도 다 방어가 있죠. 겨울 시즌에 대방어를 하는데 이 많은 방어들이 다 횟집마다 다 공급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어를 잡아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 예시로 든 방어는 사실 개체수가 참 풍부한 어종이라서 뭐 멸종 위기나 그렇진 않은데, 어떤 생선들은 너무 많이 잡을 경우에 씨가 말라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남획과 더불어서 혼획이라는 게 있는데, 혼획은 섞여서 잡는 거예요. 뭐냐면 이 대구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래를 잡아버렸어요. 고래는 완전 멸종 위기에 처한 거의 절멸 직전까지 간 종이거든요. 해양 동물이거든요. 그런 종들이 혼획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대 어업 방식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뭐냐면 쌍끌이 어선이라고 해서 양 옆에서 배가 있는데
그 양 옆에 배 사이에 그물을 엄청나게 길게 쳐놓고 그리고 또 엄청나게 깊게 쳐놔요. 그러니까 바다 바닥을 쫙 훑으면서 그 바다 구역에 있는 모든 생선을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어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일단 첫 번째로 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동물권 문제인데 사람들이 사실 어류는 고통을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그런 시위가 있었는데 이제 어민분들이 원래 대방어랑 이런 참돔 같은 활어들을 양식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일본에서 그 자연산 참돔이랑 방어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생계가 어려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국회 앞이었나 어디 가셔서 참돔이랑 방어를 아스팔트 바닥에 던지셨거든요. 근데 동물 보호 단체에서 고소 고발을 했어요. 그 근거가 어류도 고통을 느낀다는데 거기에 뉴스에 댓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어류 고통 안 느끼는데 뭐 별걸 다 보호한다, 그럼 암세포도 보호해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거예요. 사실 암세포는 고통을 못 느끼고요, 어류는 고통을 느껴요. 동물권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게 느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고등 동물들이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류가 낚시를 하잖아요. 낚싯바늘이 여기 입에 아가미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걸릴 때 느끼는 고통이 인간의 누나를 바늘로 찌를 때 고통이랑 비슷하대요. 신경생물학자들이 밝힌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로 좀 안 먹으려고 하고 있죠. 저는 안 먹으려고 하고 있고 안 드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하나 덧붙이자면은 제가 이런 뭐 나무가 얘기한 뭐 생선과 더불어서 뭐 육류 같은 경우에도 나무가 이렇게 해준 얘기들이 있잖아요. 항상 그 음식들을 먹을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져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꾸 지속이 되면은 또 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진짜 끊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저도 관심이 생겨서.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좀 덧붙이자면 효민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냐면 제가 목소리 내고 제가 활동하는 게 결코 헛된 게 아닌 거를 주변에서 증명해 주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효민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덧붙이자면 이제 보라가 나래 청래동 청소년 문화의 집 내에서 이제 페미니즘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사실 그 안에서 주변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도 여러 봤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고 당장. 그래서 이런 주변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청년들한테는 그런 힘이 있다. 주변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들의 목소리가 정말 주변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 걸 항상 주변에서 확인하게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효민 그리고 보라. 아까 모우의 칭찬도 그렇고 라모의 칭찬도 그렇고 너무 과분하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저는 제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듣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게 가능했다는 생각이 문득 갑자기 들어서요. 그래서 네, 앞으로 잘난 척하지 않고 변화할 준비가 된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얘기를 꼭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고요. 그리고 찬란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아까 그 발표를 들었을 때 어떤 국제적인 빈곤이나 어떤 기아 같은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았는데 조금 뭐랄까 어떤 삐딱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에도 잘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꼭 외국 사람을 도와야 하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거칠게 말한 버전이고 좋게
말하면 어떤 유독 국제 빈곤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물리적으로도 좀 먼 거리에 있는 일들인데 어떤 부분이 찰란의 마음에 와닿았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되게 자극적인 소재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솔직한 말인데 어떤 자극적인 소재냐면 진짜 아이들이 빼빼 마른 아이들이 울고 있는 장면들, 풀린 동공들을 보면서 누구나 다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꼭 국제사회나 다른 지역에 있는 빈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는 게 아니라 저는 아까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신체적, 뭐 문화, 사회 규범적인 차원에서 그런 접근을 하고 싶어서 꼭 국제로만 제한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국내나 국제나 뭐 똑같은 굶주림이 있고 그것은 경제적인 굶주림일 수도 있고 뭐 사회적으로 뭐 소득의 부족일 수도 있고 기회의 부족일 수도 있고 일자리의 부족일 수도 있고 그것으로 발생되는 모든 것들이 빈곤이고 굶주림인데 저는 꼭 뭐 국제사회에 있는 여러 뭐 제3지역에 있는 그런 아이들만 구해내자는 그런 긴급구호의 차원이 아니라 뭐 이런 전체적인 사회 구조 안에서의 해결을 좀 바라고 있어요. 네. 밤새 아니면 우리 MT를 가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지금 금방 보라가 질문했던 거에 좀 연결해서 찰란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 때 처음에 사회복지를 갈 때는 진짜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내가 힘이 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어떻게 운이 나빠서 나쁜 선배를 만나갖고 사회운동 쪽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갖게 된 질문이 자본주의의 악행을 덮기 위한 게 사회복지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들을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했죠.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결심한 게 사회복지 안 한다. 난 사회운동 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시민단체에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결국에는 이제 돌아 사회복지를 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서 구호와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례들이 많죠. 근데 이제 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빈곤 포르노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냥 여과 없이 보여주는. 그리고 요즘 제일 되게 속상한 게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TV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아이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할 거야, 제 인생. 저거 왜 TV에서 저렇게 나오지? 막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선행하고 싶은 마음, 정말 너무나 따뜻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자극해서 뭔가 이렇게 현재 그 이면에 있는 더 본질적인 것들을 자꾸 이렇게 그 선행으로 덮으려고 하는, 절대 덮여지지 않을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제가 이제 대학 때 고민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고, 이제 뭐 결국에는 저는 이 사회복지의 그런 선행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는 그 본질들을 좀 이렇게 깨뚫는 뭐 이렇게 사회운동, 지역운동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제 불리면서 실제로 내가 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이 현장에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찰란의 발표를 들으면서 와, 맞아, 찰란은 저렇게 따뜻한 마음에 감성이 정말 묻어나고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제가 이제 같이 일하면서 그런 걸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아까 얘기했었던 그 하트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톱니바퀴 그 하트가 결국엔 돈에 의해서 이렇게 굴러가고 있고 그 이면에 있는 그 자본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될 텐데 실은 이제 교수님이 들으실 때 되게 기가 막히실 거예요. 19년 동안 친구가 국제정치하고 뭐 문학을 하고 근데 이제 결국엔 개발협력, 그래서 상당히 아름답게 포장할 수도 있긴 하지만 실은 아마 알면 알수록 아마 엄청 흔들림이 있고 되게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끝까지 응원하고 싶긴 한데, 찰란이 이런 거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 모순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거를 조화를 만들어 갈지, 아니면 그 모순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서야 될 수도 있을 때 어떻게 하게 될지에 대한 고민 아마 했을 것 같은데요.
그 고민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뭐 대답을 하기보다는 뮤베가 방금 하신 이야기들에 대한 대답이 그 대답이 되지 않을까 해요. 처음에 사회복지라는 거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사회복지를 고민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제가 중학생 때를 봤을 때 뭐 검사를 하잖아요. MBTI 검사나 뭐 그런 거 했을 때 저는 막 성직자 뭐 그런 게 나왔어요. 네, 되게 잘 어울리신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거긴 첫 번째가 나온 게 사회복지과를 가라 그런 게 나왔고 뭐 사회봉사 막 그런 게 막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데도 이과를 가고 뭐 식품공학에 간 건 내가 잘할 수 있는 포지션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봉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다른 것 같아서 그런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걸로 사람들을 도우면 더 좋겠다,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이과를 간 것도 있고 두 번째 이야기하셨던 건 빈곤 포르노에 관한 거였는데 제가 그걸로 사실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사실이에요. 솔직한 마음이고 그런 거를 조금 깨게 된 게 해외 봉사를 갔을 때 어떤 뭐 예대에 다니는 교수님도 함께 가셨어요. 그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애들이랑 사진 찍을 거니까 애들 가장 예쁜 옷 입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의 사진이 다른 데 갔을 때 그런 자극적인 소재로 악용되지 않게 아이들이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가장 행복한 사진으로 해외 봉사를 남기자 하신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런 말처럼 뭐 빈곤 포르노로 사람을 자극하는 것도 분명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악용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그런 쪽에 필요악이라고 생각해요. 빈곤 포르노 사실 사람들의 관심을 안 가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방식이 있고 저런 방식이 있다 그런 것이고 저는 사실 이런 길을 택할 때 선행이 앞서서 택했다 말하는 것도 사실인데 꼭 선행이 제 목적은 아니다. 그 본질을 해석할 때 저는 누군가에게 착한 사람으로 기억되거나 뭐 세계를 평화를 위해 나를 희생한다든지 뭐 그런 차원의 목적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가 좀 화가 나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누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제약을 받아서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화가 나서 제 분을 풀려고 하는 것 같고 저희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맞아서 뭐 선행도 맞고 그 본질을 조금 흔들어 놓고 싶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뭐 휘몰아치는 사회 규범 속에서 어떤 것을 딱 이게 해답입니다 제안하는 게 아니라 그런 휘몰아치면서 다치는 사람들을 조금 보호해주고 싶다. 그거 다치는 사람들 보는 게 제가 조금 기분이 안 좋아서 제 기분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맞고 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이런 모순된 것 속에서 흔들릴 때 어떻게 해석했냐 하는 건 지금까지 제 발표에서 보셨던 것 같아요. 저를 흔들었던 건 되게 많았어요. 흔들었던 시간들이 되게 많았고 실망스러운 것을 느꼈을 때도 되게 많았는데 그 속에서 깨달아가는 게 하나씩 있었어요. 첫 번째 식품공학에서 이런 공학적인 것들이 사회에서 좀 악용될 때 이런 모순점을 느꼈는데 어떻게 행동했냐 했을 때 깨달았던 건 뭐냐면 일이 목적이 되면 안 되겠다. 일은 도구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내가 일의 목적을 두니까 내 스스로가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줬던 것처럼 제 마음이 톱니바퀴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거기서 깨닫는 건 일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고 일은 도구로서 사용을 해야겠다. 그 도구로서의 자원을 늘려가는 차원에서 식품공학이 생겨나고 국제정치가 생겨나고 개발력이 생겨나고 그 위에 제가 있는 거죠. 앞으로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모순을 느끼게 되고 또 실망스러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제가 깨닫는 게 있을 거고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제 스스로도 확신을 하고 있고 그럴 것이라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화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곳이 더워졌어요. 되게 뜨겁습니다. 네, 그거는 아마 이 청년들의 불타는 마음과 이 초롱초롱한 눈빛, 레이저를 써야 되는 이 눈빛 때문인 것 같고요. 이 진정 어린 마음이 막 전달이 돼서 저를 막 계속 뜨겁게 달구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떠셨는지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소감을 좀 이렇게 나누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